양분관리 교육과정 퇴비 액비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국내 가축분뇨 퇴액비화 현황을 살펴볼까요?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 및 경지 면적 전망. 그래프를 살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연간 약 200만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91.4%가 퇴액비화 시설을 이용해 자원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퇴액비화는 국내 가축분뇨 처리 방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퇴액비화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을 파종한 후부터 소확기까지 약 6개월 정도는 퇴액비에 대한 수요가 적은 비수기인데다 경지 면적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퇴액비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퇴액비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퇴액비화를 통해 구숙이 잘 된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형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과 과정도 살펴볼까요? 2015년 이전 정부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생산되는 퇴비만 품질 기준을 적용해 관리해왔으나 농가에서 생산되는 퇴액비의 성분과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15년 3월 말부터 농가형 퇴비의 함수율과 구리, 아연, 염분 등의 성분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3월부터 농가형 액비의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말부터 농가형 퇴비의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렇게 퇴액비 성분과 부속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퇴액비 품질 관리를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비화의 원리와 이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퇴비화란 호기성 미생물, 즉 산소를 필요로 하는 미생물이 가축분뇨에 함유된 유기물질을 안정화된 부엽토 형태로 분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안정화된다는 것은 미생물에 의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상태로 되는 것이므로 건조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건조된 분뇨는 냄새도 적고 취급이 용이해 퇴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조된 분뇨는 수분이 가해진 상태에서 미생물 분해에 적합한 온도에 노출되면 2차 분해가 일어나 암모니아 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작물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반면 퇴비화 과정을 거쳐 안정화된 퇴비는 이러한 2차 분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비화 과정 중 유기물이 안정화되고 가축분뇨에 함유된 영양 성분이 작물에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므로 퇴비화는 가축분뇨를 비료로 자원화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퇴비화 원리를 살펴볼까요? 퇴비화 과정에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가축분뇨에 함유된 질소 성분은 퇴비화 과정에서 암모니아 형태로 희산되거나 물에 녹아 암모늄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산소 공급이 풍부한 조건에서는 질산성 질소 형태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퇴비화를 위해서는 퇴비 더미 내에 신선한 공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퇴비화 과정 중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에너지로 인한 퇴비단의 온도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퇴비화 초기에는 당과 같은 이분해성 물질들을 박테리아가 분해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퇴비단의 온도가 45도씨에서 70도씨 수준까지 올라가는 고온성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55도 이상의 고온 단계에서는 잡초씨와 병원성 미생물의 사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온성 단계는 병원성 미생물 사멸에 필요한 수준만 유지하고 중온성 단계를 최대한 유지해줘야 퇴비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는 쉽게 분해 가능한 이분해성 유기물들이 거의 다 소진되면 퇴비단의 온도는 중온성 단계로 떨어진 후 최종적으로 저온성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온도와 수분이 낮아진 퇴비화 말미에는 곰팡이와 방선균, 셀룰로즈와 리그닌 같은 난분해성 물질들을 분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료된 퇴비의 경우 퇴비 표면에 하얀 방선균띠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퇴비 더미 입자들을 크게 확대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퇴비 입자 사이에는 공극이 있습니다. 공극은 물과 공기로 채워지는데 함수율이 너무 높으면 공기 대신 물이 공극을 가득 채워 호기성 미생물에게 필요한 산소 공급에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퇴비 더미를 높게 쌓게 되면 하중에 의해서 퇴비 입자와 공극이 압축되는 현상으로 인해 퇴비 입자 사이의 공간에 채울 수 있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어 퇴비 더미를 호기 상태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퇴비의 입자가 너무 작아도 공극 형성에는 좋지 않습니다. 작은 밀입자에 의해 공극이 줄어들어 퇴비단을 호기 상태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분, 퇴비단의 높이, 퇴비의 입자 등을 적절히 조절해 공극 내에 신선한 공기가 채워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퇴비화를 위해서는 퇴비화에 관여하는 미생물 활성에 적합한 함수율과 온도, 탄질비, 산소, 농도, 그리고 pH 등의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합니다. 초기 함수율은 원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60에서 70%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퇴비단의 수분이 40% 이하로 내려가면 퇴비화에 관여하는 미생물 활동이 제한을 받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온도는 35에서 65도씨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질산화 미생물은 중온에서 활동하므로 질산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35도씨에서 45도 수준의 중온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5도씨 이상의 고온은 병원성 미생물과 잡초씨 등을 사멸하는 데 필요합니다. 탄소와 질소비는 25에서 35가 적절합니다. 탄질비가 40 이상이면 미생물이 분해해야 할 탄소가 많아 퇴비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20 이하면 질소가 암모니아, 아산화질소 형태로 휘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산소 농도는 최소 5% 이상은 유지해야 합니다. 혐기 상태가 조성되면 악취가 발생하고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퇴비화 유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pH는 5.5에서 8.0을 유지해야 합니다. pH가 8 이상이 되면 암모니아 휘산이 급증하기는 하나 퇴비화 과정 중 일시적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산화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 퇴비의 pH는 중성 수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은 퇴비화 방법과 품질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퇴비화 시스템 유형을 알아볼 건데요. 퇴비화 시설은 퇴적 교반식과 퇴적 송풍식, 그리고 기계 교반식 등으로 구분됩니다. 퇴적 교반식 퇴비화 시설은 별도의 송풍시설이나 교반시설 없이 스키드로더나 트랙터 등을 이용한 뒤집기를 통해 호기 조건을 제공해 퇴비화를 유도하는 시설로 농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퇴비화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퇴적 송풍식 퇴비화 시설은 퇴적 교반식과 유사하나 퇴비사 바닥에 송풍이나 침출수, 배출 시설을 갖추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계 교반식 퇴비화 시설은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이 높아 농가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주로 공동처리나 공공처리 규모의 대규모 퇴비화 시설에 이용되고 있으며, 밀폐형 기계 교반식 퇴비화 시설은 최근 들어 양계 농가 등 농가 단위에서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송풍 및 교반을 적절히 조절해 주지 못하면 건조가 일어나 부습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농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퇴적 교반식 퇴비화 시설의 퇴비단 높이는 1.5m 이내로 유지해야 하중에 의해 퇴비 입자의 공극이 압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비단을 호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송풍시설이 없을 경우
첫 1개월 동안은 일주일에 1회 정도 뒤집기를 해주고 2개월이 경과하면 2주일에 1회 정도 뒤집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약 2개월간 퇴비화를 거친 퇴비는 퇴적장에서 1개월 정도 후숙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공정 규격에 의하면 대규모 퇴비화 시설에서 상업용으로 생산하는 퇴비는 수분 55% 이하, 염분 2% 이하, 구리는 kg당 360mg 이하, 아연은 kg당 900mg 이하, 병원성 미생물은 불검출, 그리고 부숙 완료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퇴비를 생산하고 유통한 경우 1개월 이상의 영업 정지나 폐수, 폐기 등의 조치와 더불어 정부 지원비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용 퇴비의 품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돈 농가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함수율과 구리, 아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젖소나 한우 사육 농가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함수율과 염분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가축의 종류를 불문하고 농가용 퇴비는 부숙도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500평방미터 이상 규모 농가는 부숙 완료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고 1,5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부숙 중기 기준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사육 규모에 따른 부숙도 검사 기준도 살펴볼까요? 허가 규모 농가는 1년에 2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신고 규모 농가는 1년에 1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농가용 퇴비 성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부숙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퇴비 시료는 원추 사분법에 따라 채취하는데요. 대표성이 있도록 퇴비 더미 5에서 6곳 이상에서 채취한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아 올린 후 원추를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반복하면서 4등분한 시료 중 마주보고 있는 시료를 채취하고 최종적으로 라면 봉지 1개 분량으로 약 500g을 채취합니다. 이렇게 채취한 시료는 24시간 이내 전문 분석기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퇴비 부숙도에서 부숙도란 퇴비 액비의 원료가 퇴비, 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비료관리법상 인정되는 퇴비 부숙도 측정 방법은 솔비타와 콤백 등의 기계적 측정 방법과 종자발화법이 있습니다. 솔비타, 콤백은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의 발색 반응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솔비타와 콤백과 같은 기계적 측정 방법을 이용해 검사한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경우 종자발화법을 이용해 분석하며 종자발화법의 발화지수가 70 이상인 퇴비는 부숙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계적 측정 방법과 종자발화법 외에도 유관 판별법을 통해 퇴비의 부숙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료관리법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계적 측정 방법에 비해 간단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평가 항목으로는 색깔과 형상, 냄새, 그리고 수분이 있으며 유관 판별법상 퇴비의 색깔과 형상은 갈색이나 흑색을 띠고 축분의 형상이 완전히 소멸한 게 부숙도가 높습니다. 퇴비의 냄새는 축분 냄새가 완전히 없어져 흙 냄새나 부엽토 냄새가 나면 부숙이 잘 된 것이며 퇴비의 수분은 손으로 움켜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스미지 않는 게 좋습니다.